당신은 화가 날 때 이상하게 힘이 나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나,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나, 참아온 마음이 이제는 더 못 참겠다라고 외칠 때 말이다. 그때 분노는 단순히 아픈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몸을 깨운다.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시선을 날카롭게 만들고, 말을 빠르게 만든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중심을 잡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한다. 분노가 올라오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달콤해진다. 그 달콤함이 무엇인지 오늘은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철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려 한다.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 선한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을 먼저 본 사람, 토머스 홉스다. 홉스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너는 생각보다 쉽게 불안해한다. 너는 생각보다 쉽게 경계한다. 너는 생각보다 쉽게 너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한 말은 종종 정확하다. 우리는 평온을 좋아하지만 평온만으로 살지는 못한다. 우리는 안정이 필요하지만 늘 안정 속에 있지는 못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순간에는 작은 불안이 섞여 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 내가 말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다. 내가 공들인 일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때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볍게 취급할 때다. 그런 순간에 마음은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지금 밀리고 있다. 나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때 분노가 등장한다. 분노는 늘 빠르다. 슬픔보다 빠르고 두려움보다 빠르다. 왜냐하면 분노는 설명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분노는 단순하게 말한다. 지금 당장 힘을 보여줘. 가만히 있으면 끝이야. 지금 반응해야 살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생긴다. 분노는 나를 상처받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분노는 나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그래서 분노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커졌다고 착각한다. 약해진 내가 아니라 강해진 내가 된 것처럼 느낀다. 이 착각이 달콤하다. 그 달콤함이 바로 분노의 유혹이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화를 내고 나서 잠깐은 숨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던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내가 한 번은 세게 말한 것 같았던 순간, 내가 참아온 시간을 한 방에 보상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만 지나면 또 다른 감각이 찾아온다. 피로다. 허탈감이다. 조용한 후회다. 내가 꼭 그렇게 말했어야 했나? 저 말은 너무 심했나? 관계가 어색해지겠지. 그런데도 우리는 또 분노한다. 왜냐하면 분노가 만들어내는 그 찰나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 찰나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다. 분노는 내 안의 무기력과 불안을 잠시 지워준다. 그래서 달콤하다. 홉스는 인간을 이렇게 본다. 인간은 본래 평온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존재라고. 그렇다면 분노는 무엇인가? 분노는 성격 문제가 아니다. 분노는 인간의 오래된 생존 장치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싶다. 분노가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분노가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동 반응이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자동 반응 다음에는 선택이 있다. 분노가 올라온 다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선다. 그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그 감정 뒤를 들여다볼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 질문도 좋지만 더 정확한 질문이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안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홉스의 시선으로 보면 분노는 늘 불안과 연결돼 있다. 분노는 상황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분노는 불안의 크기에 비례한다. 상대의 말이 거칠어서 화가 난 게 아닐 수 있다.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가 난 것일 수 있다. 그 말이 내 자리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난 것일 수 있다. 그 말이 내 존재를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분노는 이런 말을 한다. 지금 너는 흔들리고 있다. 지금 너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금 너는 내가 작아지는 걸 견딜 수 없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분노는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분노는 적이 아니라 신호가 된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내가 어디에서 약해지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내가 어디에서 무너질까 두려워하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여기서부터는 명상처럼 천천히 따라오면 된다. 지금 당신의 최근 분노를 하나 떠올려 보라. 가장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이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지키려 했나? 존중인가? 자존심인가? 내가 쌓아온 노력인가? 내가 원했던 인정인가? 내가 갖고 싶었던 안전인가?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말라. 그저 떠오르는 감각을 따라가면 된다. 분노는 늘 겉에 있고 진짜 감정은 그 안쪽에 있다. 그 안쪽에는 종종 이런 것들이 있다. 실망이 있다. 서운함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외로움이 있다. 무시당할까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런 감정들은 말하기 어렵다. 그 감정들은 드러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한 감정을 선택한다. 분노를 선택한다. 분노는 취약함을 숨겨주는 갑옷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옷을 입을수록 사람은 가까워지기 어렵다.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 그래서 분노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를 고립시킨다. 여기서 오늘 초반의 핵심을 하나만 붙잡자. 분노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 분노를 미워하지도 말라. 대신 분노를 신호로 읽어보라.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말해보라. 아, 지금 나는 무언가를 지키고 싶구나. 이 한 문장이 생기는 순간 분노는 조금 늦어진다. 그리고 그 늦어짐이 바로 힘이다. 진짜 힘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 당신의 분노가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왜 분노는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머무는지, 그리고 왜 요즘 우리는 예전보다 더 쉽게 화를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홉스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죽음이다. 정확히 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밀려나는 것이다. 내 삶이, 내 자리가, 내 안전이 타인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홉스는 인간을 이렇게 바라본다. 인간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하는 존재라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든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고 느끼는 존재라고.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형태만 바꿀 뿐이다. 과거에는 생존이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평가가 위협이 된다. 비교가 위협이 되고, 무시가 위협이 되고, 침묵조차 위협이 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린다. 별것 아닌 표정이 계속 떠오른다. 답장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다.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은 조용히 말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 분노는 다시 등장한다. 분노는 이 불안을 가장 빠르게 덮어주는 감정이다. 슬픔은 시간이 걸리고, 두려움은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지만, 분노는 즉각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분노는 생각보다 자주 선택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것이 홉스가 말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홉스는 이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불렀다.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 항상 경계해야 하는 상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밀릴 것 같은 상태다. 중요한 것은 이 자연 상태가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상태는 매일 반복된다. 회의 자리에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작은 자연 상태를 경험한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독백이 흘러간다.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만만해진다.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 더 잃는다. 이 독백은 아주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홉스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의 핵심은 비난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분노는 바로 그 자기 보호의 언어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논리가 또렷해진 것처럼 느낀다. 말이 정리된 것 같고 판단이 명확해진 것 같다. 하지만 이 논리는 대부분 방어의 논리다.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논리,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논리, 나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논리다. 문제는 이 논리가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발생한다. 관계는 싸움이 아니다. 관계는 승패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분노는 관계를 전장으로 바꾼다. 상대의 말은 공격이 되고, 침묵은 무시가 되고, 차이는 적대가 된다. 그래서 분노가 잦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거칠어 보인다. 사람들은 점점 믿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더 혼자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다. 홉스는 인간이 이 상태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경계하는 세계에서는 결국 아무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홉스는 사회 계약이라는 생각을 꺼낸다. 서로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는 선택이다. 이 개념을 감정으로 옮겨본다. 분노를 느끼지 않겠다는 결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노는 자동 반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노를 바로 쏟아내지 않겠다는 선택은 가능하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아주 짧은 갈림길 앞에 선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말을 세게 하고 표정을 굳히고 상대를 밀어내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낯선 길이다. 잠시 멈추는 길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조금 늦게 말하는 길이다. 이 멈춤은 약함이 아니다. 홉스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힘의 낭비를 멈추는 선택이다. 분노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 몸을 긴장시키고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관계를 소모시킨다. 그래서 분노 뒤에는 자주 피로가 찾아온다.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느낌, 설명을 너무 많이 했다는 느낌,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이다. 우리는 그 공허함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할 말은 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남는다. 정말로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바꿔본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가 아니라 이 분노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아마도 실망이었을 수 있다. 서운함이었을 수 있다. 불안이었을 수 있다.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다. 이 감정들은 약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분노라는 강한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강한 언어는 항상 좋은 전달 방식은 아니다. 강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진다. 홉스는 인간이 평화를 선택하는 이유를 도덕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계속 싸우는 것이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평화를 선택한다고. 이 말은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계속 화를 내는 삶은 생각보다 빨리 지치게 만든다. 계속 방어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고갈된다. 그래서 중반의 핵심은 이것이다. 분노는 틀린 감정이 아니다. 하지만 분노에만 머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분노가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그 분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손해를 준다. 이 분노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를 지키는 선택일까? 홉스는 인간에게서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시도를 하지도 않았다. 홉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해하는 존재, 자신을 지키려는 존재,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고 느끼는 존재. 이런 인간에게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홉스의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분노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가 말한 사회 계약은 분노를 없애는 약속이 아니었다. 분노를 그대로 풀어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관점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와 보자. 분노를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패한다. 분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노를 느낀 뒤 그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다. 이 선택이 바로 진짜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화를 참으면 지는 것 같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홉스의 시선으로 보면 이 생각은 반대다. 모든 싸움에 응답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진짜 힘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동시에 잃는다. 호흡을 잃고, 시야를 잃고, 관계의 맥락을 잃는다. 그래서 분노의 순간에는 말이 커지고, 판단이 거칠어지고, 상대는 하나의 인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다. 설명도 아니다. 아주 짧은 멈춤이다. 숨을 한 번 고르는 시간. 말을 바로 꺼내지 않는 시간. 그 짧은 간격이 생기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이 멈춤은 도망이 아니다. 이 멈춤은 회피도 아니다. 이 멈춤은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다. 홉스가 말한 자기 보존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자주 분노로 자신을 소모한다. 이기기 위해 말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혼자 남아 피곤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노를 선택한다. 그 순간의 달콤함 때문이다. 힘을 되찾은 것 같은 착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그것은 진짜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깐의 흥분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늘 뒤늦게 찾아왔다. 여기서 관점을 하나 더 바꿔본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자. 분노는 적이 아니다. 분노는 메시지다. 분노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너는 흔들리고 있다. 여기서 너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다. 여기서 너는 내 가치를 지키고 싶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분노는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다.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 앞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이다. 억누르지도 말고 정당화하지도 말라. 그저 들어보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라. 지금의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이 질문은 분노를 작게 만든다. 이 질문은 나를 다시 나에게로 데려온다. 존중일 수도 있다. 안전일 수도 있다. 사랑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분노는 방향을 바꾼다. 공격에서 이해로, 폭발에서 정리로. 이것이 홉스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통찰이다.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다. 그러니 구조를 바꿔야 한다. 환경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모든 분노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분노에 끌려갈 필요도 없다. 이 사이의 간격이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든다. 오늘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라. 그 감정에 매달리지도 말라. 잠시 멈추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라. 아, 지금 나는 나를 지키고 싶구나. 이 한 문장이 분노의 달콤함보다 조금 더 깊은 안정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다. 홉스는 인간이 혼자서는 안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계약과 질서를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혼자 감정을 견디기보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분노를 이기려 하지 말라. 분노를 이해하라. 그리고 분노보다 조금 늦게 움직여라. 그 늦어짐이 당신을 망치지 않는 힘이다. 그 늦어짐이 당신을 지키는 진짜 용기다. 이제 이야기를 마친다. 오늘 당신이 느꼈던 분노 앞에서 조금만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